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오후 3시 경기도 분당시댁 거실에서 저는 45세의 나이로 평생 처음 통쾌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서 43세의 형님 이지은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시어머니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어오셨던 어머니에게 오늘은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간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오늘 이 순간 정확히 계산된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추석 큰언니 집 앞에 배달된 최고급 한우 세트 10kg 사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진, 제 집 문 앞에 놓였던 9,800원짜리 양념 불고기 한 팩이 화면에 떴습니다. 마트 비닐봉투에 담긴 가격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는 그 초라한 불고기 팩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영수증 사진들이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큰언니에게 보낸 명절 선물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40만원, 38만원, 45만원, 52만원, 그리고 제게 보낸 선물들이 이어졌습니다. 9,800원, 12,000원, 15,000원, 8,900원. 저는 1년 전 양념 불고기 한 팩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오늘 그 대가를 정확히 돌려드립니다. 제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팩의 양념 불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선명했습니다. 9,800원. 수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심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은 그 정도면 됐다고. 저는 TV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준비 참여율 그래프였습니다. 5년간의 기록을 제가 직접 만든 막대 그래프로 선명하게 표시했습니다. 큰언니 15%, 저 85%, 장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의 모든 준비는 다 제가 했습니다. 언니는 식사 시간에만 딱 맞춰서 나타나더군요. 맛있어요. 어머님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으셨습니다. 큰오빠 박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면서도 아내 이지은을 돌아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댁 리모델링 비용, 저희 부부 500만원, 큰언니 부부 영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저희 부부 300만원, 큰언니 부부 영원. 시어머니 병원비 지원, 저희 부부 800만원, 큰언니 부부 영원. 기타 각종 경조사비와 용돈, 저희 부부 700만원, 큰언니 부부 영원. 총액, 저희 부부 2,300만원 그리고 큰언니 부부 영원. 제가 5년 동안 시댁에 드린 돈이 2,300만원입니다. 언니는 뭐 도와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도 명절 선물은 언니가 50만원짜리 한우를, 저는 만원짜리 불고기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대접 그대로요. 저는 마트 봉투에서 양념 불고기 한 팩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9,800원짜리 불고기.
가격표의 숫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빛났습니다. 수정아, 이게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다음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2시간 거리, 평수는 지금보다 10평 넓은 곳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시댁 아파트보다 2억 원 비쌌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아버님, 어머님 챙기세요. 명절, 제사 외에도 매일 불러 밥 차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것들을 제가 5년 동안 군말 없이 했으니 특별하신 맏며느리가 이제는 군말 없이 하세요. 어머니도 맏며느리와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하시니 정말 잘된 것 같아 저는 마음 편하게 이사하겠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8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43세 큰언니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년간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확히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2023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념 불고기 한 팩을 받았던 그날 45세 저 김수정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날로 말입니다. 2023년 9월 16일 추석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희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시어머니가 보내는 명절 선물은 늘 작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증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 앞에 놓인 것은 작은 비닐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 비닐봉투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양념 불고기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 흔한 양념 불고기였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9,800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서 그 불고기 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절 선물이 고작 10,000원도 안 되는 불고기 한 팩이라니 분명 뭔가 잘못 배달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형님 이지은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 10kg 사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선물 상자에 금색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역시 한우는 다르네요. 사랑해요. 어머님이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지은이 우리 특별한 맏며느리 맛있게 잘 먹으렴. 그리고 이어서 맏며느리는 특별하니 특별하게 준비했지라는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9,800원짜리 양념 불고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고급 한우 10kg, 최소 50만 원은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9,800원, 50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혹시 뭔가 빠진 거 없나요? 응? 불고기 보냈는데 받았지? 아, 네. 그런데 형님은 한우 세트를. 아, 지은이는 맏며느리니까 좀 특별하게 챙겨줬지. 너희 집은 그 정도면 됐지. 어차피 둘이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박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형편도 있고. 전화를 끊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편이라니요. 오히려 형님 부부가 작년에 사업 자금으로 시댁에서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1년 차 2019년 첫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지은이는 쇼핑몰 사업한다고 바쁘니까 명절 준비는 내가 좀 도와줘. 내는 공기업 다니니까 시간 여유 있잖아. 네, 어머님. 당연하죠.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새 며느리로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명절 당일에만 나타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지만 시어머니의 부름은 명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친척이 오신다고 하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상을 차리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오늘 시간 있니? 집에 손님 오시는데 좀 도와줘. 수정아, 김장할 건데 와줄 수 있니? 수정아, 대청소 좀 같이 하자. 저는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따로 자주 만나신다는 것을요. 시누이가 무심코 한 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큰형님이랑 엄마 요즘 자주 만나시나 봐요.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함께 계시더라고요. 둘이 차도 마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명절과 집안일이 있을 때만 부르셨지만 형님과는 평소에도 차를 마시고 쇼핑을 다니시는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일꾼이었고 형님은 친구였습니다. 결혼 2년 차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명절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쇼핑몰 배송 문제로 바빠서라는 핑계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주문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은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너무 고마워. 어머님, 제 마음이에요. 항상 잘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그때 제 선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스카프와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비교가 될 리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2021년이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는 성대한 생일상을 차렸지만 제 생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제 생일인데요.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다음에 밥이나 사줄게. 하지만 그 밥은 끝내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바쁘실 거라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형님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당연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2022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파트 샤시 교체와 약간의 곰팡이가 난 벽들을 보면서 이참에 크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부족한 돈을 두 며느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을 깨고 보너스를 모두 드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괜찮아. 형편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마. 결국 리모델링 비용 1천만 원 중 500만 원은 저희 부부만 냈습니다. 형님 부부는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300만 원을 냈고 형님 부부는 요즘 힘들어서라며 면제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로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 800만 원 중 저희 부부가 전액을 냈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문병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저희 부부가 시댁에 지원한 금액은 총 2,300만 원이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선물은 형님이 50만 원, 저는 9,8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정아, 명절 준비 고생 많았어.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은 바쁜 사업가이고 저는 그저 월급쟁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그 얘기야? 그냥 참아.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게 하지 마. 참아?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목소리 낮춰. 엄마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자료였습니다. 5년간의 카드 내역, 사진, 영수증,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45세 둘째 며느리 김수정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형님이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한우로 오늘 점심 해 먹었어요. 역시 한우는 다르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고급스럽게 차려진 한우 스테이크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아고,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먹어라. 시누이들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언니 부럽다. 나도 한우 먹고 싶다. 맏며느리는 역시 특별 대우 받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제 9,800원짜리 양념 불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것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김밥 천국에서 6,000원짜리 김치찌개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명절은 따로 보내자. 박성민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5년 동안 참았는데 이번 추석 선물로 확실히 알았어. 시댁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얘기야? 불고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끌 거야? 불고기 하나가 아니야. 5년간의 차별이야. 나는 돈도 시간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9,800원짜리 불고기 한 팩이었어.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집안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 그럴 생각 없어.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명절 준비는 우리 집에서 따로 할 거고 시댁 일은 형님네랑 똑같이 분담하겠다고 말할 거야. 수정아, 그건 좀. 싫으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갈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민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 단톡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명절 준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업무량이 많아져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톡방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정아, 갑자기 무슨 일이니? 명절 준비를 안 한다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그동안 잘해줬잖아. 어머님, 저도 가족이면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똑같이 대접? 무슨 소리야? 이번 추석 선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50만 원짜리 한우를 받으셨는데 저는 10,000원도 안 되는 불고기를 받았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니? 맏며느리니까 좀 특별하게 해준 건데. 특별함의 차이가 50배나 됩니다. 어머님. 그리고 5년간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은 2,300만 원인데 형님은 한 푼도 안 내셨어요. 그런데도 선물은 형님이 50배 더 좋은 걸 받으셨죠. 전화기 너머로 박순자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내가 왜 이러니?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아요. 공평하게 대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싫어요. 이용? 내가 지금 우리를 이용한다고 말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이용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박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얼마나 5년 동안 너한테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나요? 5년 동안 저는 명절 준비를 거의 혼자 했어요. 형님은 뭐라도 했나요? 그런데 선물은 형님이 50배 더 좋은 걸 받았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제게 뭘 잘해주신 건가요? 그냥 차별을 아주 잘하신 거였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정이 왜 저래? 무슨 일 있어? 시누이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명절 준비 안 한다던데.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봐.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차갑게 답장했습니다. 형님, 5년 동안 형님은 명절 준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형님은 맏며느리고 맏며느리는 특별하니까 이제부터는 형님이 특별하게 한번 해보세요. 형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야,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바빠요. 회사 일이 많거든요. 형님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답장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민이 퇴근하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형님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나도 5년 동안 속상했어. 그래도 그렇지. 가족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가족이면 공평해야지. 아니면 가족이 아니거나. 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그냥 좀 접어. 우리만 피곤해. 피곤한 건 지난 5년간 나였어. 5년이면 충분해. 어머니 말씀 어긴 적 없고 코피가 나도록 시댁일했어. 어이없게도 일 안 한 맏며느리만 대접을 받았네.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5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선물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형님 40만 원짜리 한우, 저는 1만 2천 원짜리 삼겹살. 2020년에는 형님 38만 원짜리 한우, 저는 1만 5천 원짜리 목살. 2021년에는 형님 45만 원짜리 한우, 저는 8,900원짜리 불고기. 2022년에는 형님 52만 원짜리 한우, 저는 9,800원짜리 불고기. 2023년에는 형님 50만 원짜리 한우, 저는 9,800원짜리 불고기. 5년 평균 형님 45만 원, 저는 1만 1,100원이었습니다. 명절 준비 참여율도 정리했습니다. 장보기는 저 100%, 형님 0%, 음식 준비는 저 90%, 형님 10%, 설거지는 저 100%, 형님 0%, 청소는 저 100%, 형님 0%, 전체 참여율은 저 85%, 형님 15%였습니다. 금전 지원 내역도 표로 만들었습니다. 시댁 리모델링에 저희 500만 원, 형님 0원. 시댁 칠순 잔치에 저희 300만 원, 형님 0원. 시댁 병원비에 저희 800만 원, 형님 0원. 기타에는 저희 700만 원, 형님 0원. 총액은 저희 2,300만 원, 형님 0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단톡방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소식이 올라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년간 해오던 일을 멈추니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시댁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의 메시지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저 자신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시댁 일까지 하느라 제 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5세 둘째 며느리 김수정의 독립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제가 독립을 선언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의 메시지를 보고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민도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저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었고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웠으며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2월 20일 겨울 동지였습니다. 박순자는 전통을 중시하고 명절이나 절기를 매우 중시하는 분이라 동지에도 판죽을 쑤어 가족들에게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댁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애들아, 올해 동지 팥죽은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쓰겠다. 미안해.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30분 후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오늘 쇼핑몰 배송 문제로 급하게 일 처리해야 해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일을 할 리가 없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결국 박순자는 68세의 몸으로 혼자 팥죽을 쑤었고 하루 종일 무리가 되었는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단톡방에 큰오빠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단톡방이 술렁였습니다. 시누이들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쇼핑몰이 너무 바빠서. 저는 단톡방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는 순간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병원에 계셔. 우리 가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가봐.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자기야, 그래도. 성민 씨, 나는 3개월 전에 말했잖아.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는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과로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형님의 쇼핑몰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온라인 쇼핑몰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했고 형님의 작은 쇼핑몰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임차료가 밀렸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워졌습니다. 형님의 남편 박민수의 사업도 부진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 하청업체는 경기 침체로 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시댁에서 빌린 2천만 원은커녕 새로운 자금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2월 9일 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애들아, 올해 설날은 간소하게 하자. 내가 건강도 안 좋고 힘들어서. 형님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나섰을 형님이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올해 명절 선물은 저희가 어려워서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간 50만 원씩 받던 맏며느리가 이제는 선물조차 못 드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의 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가 당뇨 합병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시어머니 박순자도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의료비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순자는 큰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성민이 저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형님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쇼핑몰도 망해가고 제 사업도 안 되고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간 특별 대우해주던 맏며느리 부부가 정작 시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2024년 2월 5일 설 나흘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네, 아버님.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정아, 사실은 내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올해 설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저도 바빠서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연휴에도 일해야 해요. 수정아, 아빠가 부탁이야.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지은이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줄 수가 없거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한테 부탁하세요. 형님이 맏며느리잖아요. 지은이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버님은 제 형편은 얼마나 신경 쓰셨나요? 5년 동안 저는 없는 돈 끌어모아서 2,300만 원 드렸는데 형님은 한 푼도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매번 맏며느리는 특별하다는 이유로 선물은 형님이 50배 더 좋은 걸 받았죠. 수정아, 그게. 아버님, 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공평하게 대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이 술렁였습니다. 큰오빠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생,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올해 설은 좀 도와줄 수 없어? 남편이 답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큰오빠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정이한테 말 좀 해봐. 엄마가 수정이한테 전화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시던데. 남편이 답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 와이프가 판단할 일이라.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성민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고마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것 같아.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설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친정에 갔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나중에 형님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박순자는 68세의 몸으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답니다. 잠깐 들르는 친척들 음식까지 해야 하지만 형님은 오지 않았답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였습니다. 큰아들 박민수가 어머니를 도왔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날 음식은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 형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말했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수정이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3월 봄이 왔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형님의 쇼핑몰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를 떨이로 처리하고 임차료 밀린 것을 간신히 정리했지만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 박민수의 건설 하청업도 부진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인지를요. 어느 날 시누이 박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큰언니도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도와주고. 그래, 나도 바빠서 힘들어. 언니, 그래도 엄마인데. 한 번만 와줄 수 없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자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민이 형님한테 들었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요즘 큰형수랑 자주 만나신대. 뭐하러? 잘 모르겠어. 근데 형님 말로는 둘이 차도 마시고 백화점도 간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형편이 어렵다면서 시어머니랑은 백화점을 다닌다니요. 그리고 한 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4월 시아버지의 친구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을 가지 않았지만 성민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엄마가 친척들한테 당신 욕을 하고 다니신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욕을? 당신이 돈만 밝히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그리고 형수님이 얼마나 착한데 당신이 형수님을 괴롭힌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형님을 괴롭혀? 삼촌이 나한테 슬쩍 말해줬어. 엄마랑 큰형수가 친척들한테 당신 험담을 하고 다닌대. 당신이 명절 준비도 안 하고 시댁일을 거부한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시누이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니신다는데 사실이야? 시누이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어제 들었어. 엄마가 고모들한테 언니가 불효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불효? 5년간 2,300만 원을 들였는데? 언니,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가 큰언니 편을 너무 들어. 큰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2024년 4월 말 시댁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수리기사를 불러주러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집에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기사님이 보일러 고치는 동안 엄마랑 큰형수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무슨 얘기? 큰형수가 엄마한테 그러더라. 어머님, 수정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수정이를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시켜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우리한테 대들지 못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그러셨어. 맞아. 작은 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며느리 주제에 감히. 우리가 친척들한테 계속 수정이 나쁜 얘기를 해야겠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라는 말을 하셨다니요.
그리고 큰형수가 더 심한 말을 했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형수가 그러더라. 어머님, 제가 친척들한테 수정이가 정신병 있는 것 같다고 소문 퍼뜨릴까요? 그럼 아무도 수정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뭐라고? 엄마가 그러셨어. 그건 좀 그래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그랬더니 큰형수가 웃으면서 그러더라. 걱정 마세요. 어차피 증거 없으면 몰라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그 얘기 녹음했어? 아니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이제 알았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자료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빌런의 본색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본색을 폭로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5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성민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가줘. 아버지 생신이야. 저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가되 녹음기를 챙기기로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형님이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와 형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부엌 근처 복도에 숨어서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수정이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시켰죠? 친척들 다 수정이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래, 잘했어. 작은 애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며느리 주제에.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수정이가 싫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수정이는 저한테 굽히는 게 없어요. 왜 똑같이 대접받아야 해요? 당연하지. 맏며느리는 특별해야 해. 내가 우리 시댁에서도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어머님은 수정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랑만 잘 지내시면 돼요. 친구같이요. 제가 나중에 쇼핑몰 다시 시작하면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지은아. 넌 정말 우리 착한 맏며느리야. 저는 녹음기를 챙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악랄한 빌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추석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요. 45세 둘째 며느리 김수정의 복수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건강해졌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시댁일에서 벗어나자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지은의 쇼핑몰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를 떨이로 처리하고 임차료 밀린 것을 간신히 정리했지만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편 박민수의 건설 하청업도 부진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의 당뇨 합병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는 우리도 힘들다며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5년간 시댁에서 2천만 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도움은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20일 추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전화였습니다. 수정아,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68세에서 69세가 되는 1년 사이 박순자는 급격히 노쇠해지셨습니다. 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올해 추석, 내가 좀 와줄 수 없겠니?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제가 지난 설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아, 제발 부탁이야. 지은이네가 정말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거든. 내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준비는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정아. 대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료? 네.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드셨겠지만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안도하셨을 것입니다. 9월 10일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성민은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와 박철수는 저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형님은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쇼핑몰이 망한 후 그녀의 자신감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와줘서 고마워. 이번 추석 준비 좀 도와주면. 박순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라고요. 자료? 무슨 자료? 저는 노트북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HDMI 케이블로 화면을 미러링하자 대형 TV에 제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떴습니다. 5년간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명절 선물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최고급 한우로만 받아왔고 저 김수정은 10,000원도 안 되는 양념 불고기 세트를 줄곧 받아온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고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이게 뭐니? 5년간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명절 선물의 정확한 내역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사진을 보관해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명절 준비 참여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명절 동안 장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등 전체 준비의 약 85% 이상은 제가 감당했음을 가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사실입니다, 형님. 5년간 형님은 명절 준비에 15%만 하셨어요. 그것도 식사 시간에 나타나서 맛있어요 하신 게 전부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시댁 금전 지원 내역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리모델링 비용 5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300만 원, 병원비 지원 800만 원, 경조사비 및 용돈 700만 원으로 총액 2,300만 원. 그리고 형님 부부는 한 번의 지원도 하지 않은 영원이었습니다. 큰오빠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이면 공평해야 합니다, 오빠. 제가 5년간 2,300만 원을 드렸는데 오빠네는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오히려 2천만 원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으셨죠.
시아버지 박철수가 큰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니? 아버지, 그게 저희도 사정이.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수정이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시켰죠? 친척들 다 수정이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잘했어. 작은 애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며느리 주제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수정이가 싫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수정이는 저한테 굽히는 게 없어요. 왜 똑같이 대접받아야 해요? 당연하지. 맏며느리는 특별해야 해. 내가 우리 시댁에서도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어머님은 수정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랑만 잘 지내시면 돼요. 친구같이요. 그래, 지은아. 넌 정말 우리 착한 맏며느리야.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척들한테 수정이가 정신병 있는 것 같다고 소문 퍼뜨릴까요? 그럼 아무도 수정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좀 그래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형님이 웃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차피 증거 없으면 몰라요. 시누이 박지혜가 형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수정 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지혜야, 그게 아니라. 큰오빠 박민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켜? 이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시아버지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은아, 너가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냐? 아버님. 그리고 여보. 박철수가 아내를 돌아보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5년간 수정이를 이렇게 대하고 지은이랑 짜고 수정이를 괴롭힌 거야?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저의 결정. 어머님, 형님. 5년간 저는 참았어요.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냥 이용할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일만 시킬 사람, 돈만 받을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병자로 만들 사람. 수정아, 이제 끝났어요. 추석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것을 정확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시댁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45세 둘째 며느리 김수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팩의 양념 불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9,800원짜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1년 전에 내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형님 내가 얼마나 화낼지. 화낼 자격이 있나? 식모살이가 5년이었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큰아들 부부와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정아, 왔어?
네, 형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는 저를 냉랭하게 맞으셨습니다. 왔니? 명절 준비는 지은이가 다 했어. 너는 그냥 앉아 있어. 네, 어머님.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마트 봉투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형님이 준비했다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대부분 만드셨다는 것을요. 음식의 양도 예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식사 후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순자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올해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선물은 생략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선물 준비했는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선물? 저는 마트 봉투에서 양념 불고기 한 팩을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9,800원. 그리고 그것을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올해 추석 선물입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형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니? 작년에 제가 받았던 거예요. 양념 불고기 한 팩. 9,800원. 제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오빠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제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1년 전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보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2023년 9월 16일 제 집 문 앞에 놓인 양념 불고기 한 팩, 그리고 그 옆에 형님 집 앞에 배달된 최고급 한우 세트 10kg. 1년 전 형님은 50만 원짜리 한우를 받으셨어요. 저는 9,800원짜리 불고기를 받았죠. 50배 차이였어요. 수정아, 그건. 어머님은 그때 말씀하셨죠. 너희 집은 그 정도면 됐어라고. 저는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년 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그 정도면 됐어. 지은이네는 맏며느리니까 특별하게 챙겨줘야지. 박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는 그 정도면 됐다고 하셨으니 저도 시댁에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 지금 진짜 이러는 거야?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받은 만큼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지난주 녹음한 또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추석 때 수정이가 오면 냉대해 주세요. 제가 명절 준비 다 할게요. 그게 뭐 어렵다고. 어머님도 수정이 없어도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작은 애는 버릇을 고쳐야 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오빠 박민수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이런 짓을. 오오빠, 그게 저는. 시아버지 박철수가 아내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은이랑 또 이런 짓을 했어? 여보.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척들한테 수정이 나쁜 소문을 좀 더 퍼뜨렸어요. 이제 명절에 오면 아무도 수정이 편 안 들 거예요. 걔는 좀 혼나봐야 해요. 형님이 웃는 소리까지 녹음되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작은 애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다르니 원참.
시누이 박지혜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정 언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 박순자와 이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형님은 하는 것 없이 대접받고 저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저는 제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만 했었어요. 명절마다 형님은 한우를 받고 저는 마트 할인 코너에 불고기를 받았죠. 형님은 쇼핑몰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명절 준비를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김장철마다 100포기의 김장을 혼자서 했습니다. 누가 도와줬나요? 가족 친지들 김장까지 하면서 어머니는 그러셨죠. 큰애가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니 너가 해야지. 제가 힘들다고 하니 이것만 하고 쉬면 되잖냐고 하셨죠. 시댁 갔다 온 날이면 몸이 아파 병원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한 일들을 본인들이 한 것처럼 손님들에게 생색내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요. 가족 모든 생신상은 12첩 반상으로 요구하시고 정작 제 생일에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다음엔 꼭 챙겨준다고 말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넘기신 게 5년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정이 올라가는 바람에 생일상 못 받은 것까지 말해버렸습니다. 생일상 못 받은 것까지 말한다는 게 유치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저는 그냥 다 토해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형님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있으면 어디 말을 해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저 일할 때 그렇게 백화점 다니시니 기분 좋으셨나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그냥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게 5년입니다. 노예처럼 제가 살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노예나 다름없던 5년이었습니다. 내 가족 안 챙기고 친정 갈 시간마저도 시댁일을 했는데 시어머니와 이지은은 뒤에서 짝꿍이 되어 나를 부리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고 그저 모두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얼굴을 가리고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예요. 평수는 지금보다 10평 넓고 가격은 2억 더 비싼 곳이에요. 박순자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2억? 너희가 그런 돈이. 네. 시댁에 쓴 돈을 저희 미래에 투자했으면 진작 샀을 집이에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당분간 저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챙기세요. 명절, 제사, 그리고 수시로 불러서 이거에 놓아라, 저거에 좋아라 하신 것들을 제가 5년 동안 군말 없이 했으니 이제는 특별하신 맏며느리가 군말 없이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박순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눈물은 연기라는 것을요. 그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형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5년간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머님과 형님도 어머님들 인생 사세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 부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을 정확히 돌려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정말? 응, 이제 끝났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45세 둘째 며느리 김수정의 역전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제의 대격돌 이후 저는 속이 완전히 후련했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을 정확히 돌려준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아버지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네, 아버님.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어. 5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은이는 어젯밤 민수한테 엄청 혼났어. 당연한 거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어젯밤 내내 울더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성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주제라고 하신 분이 하루 만에 반성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야지. 충분히 시간을 가져. 우리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정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못난 자격지심 때문에 항상 내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냥 뭐든지 군말 없이 해내는 너한테 어머님을 뺏길까봐 두려웠어. 용서해줘. 저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였으니까요. 2024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2시간 거리 34평의 넓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남편 성민이 저를 안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다. 응, 고마워, 당신.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내가 미안하지. 진작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희 부부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사 후 제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승진 후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주말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도 계속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뵈었습니다. 5년간 시댁 일에 쫓겨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남편 성민이 형님한테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자기야, 형님 네 집이 정말 힘들대. 그래.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명절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추석에 엄청 고생했대.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청소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엄마가 다 하셨대. 그래서 그런데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허리도 아프시고 명절 간단히 하려 해도 손님들이 오시고 손님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음식은 해야 하잖아. 결국 형수님 하는 거 답답해서 혼자 하시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셨대.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됐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김장도 못한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엄마가 혼자 이른포기 담그셨대. 저는 놀랐습니다. 69세의 몸으로 혼자 이른포기를 담그다니요. 응, 물론 동생이 뒤늦게 오긴 했는데 너무 멀리 살고 회사 때문에 거의 김장 끝날 때 왔고 형수님은 옆에 있으나 만화였다고. 저는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할 일을 형님이 못하는 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당신 5년간 내가 혼자 그 일을 다 했다는 거 잊었어? 형님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올해 설날에 와줄 수 있겠니? 아버님, 저희는 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수정아, 아빠가 부탁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많이 지쳤어요. 형님이 제 빈자리 다 채우시겠죠. 아버님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또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형님 이지은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을 태우고 나물을 짜고 탕은 싱거웠답니다. 결국 박순자가 다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해서 친척 어르신들을 대접하느라 거의 뻗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먼저 갔다가 뒤늦게야 온 여동생들은 이지은에게 따지듯 엄마 상태가 왜 저러냐고 물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수정이 어디 있냐며 왜 수정이 안 왔냐고 수정이가 있어야 제대로 하지라며 수정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순자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며느리 김수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요. 그리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맏며느리 이지은이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쇼핑몰이 망한 뒤로 돈을 빌리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 계속 우울해하신다는 것이 시누이들 말이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혼자 들러 부모님 안부를 확인했지만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 박지혜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후회하세요. 뭘? 언니한테 그렇게 한 거요. 큰언니가 명절 때마다 음식 망치고 김장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까 엄마가 그제야 언니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매일 우세요. 수정이한테 잘못했다고, 수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다고. 지혜야, 그건 어머니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언니, 미안해, 지혜야. 나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다를 보며 걸었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김치와 손편지였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5년간 너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지은이랑 짜고 괴롭힌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요즘 매일 내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 내가 며느리한테 왜 그랬을까? 맏며느리만 특별하게 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그런데 엄마가 너를 몰라봤어. 이 김치 담그면서 너 생각 많이 났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를 부려먹었는지. 앞으로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마. 그동안 너무 수고했구나. 미안해, 수정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동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편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꼭 없어져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가족인데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왜 편가르기를 하고 남을 헐뜯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한다고 지금은 말해도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버티는 것도 어쩌면 나를 상처 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지도 몰라. 내 할 도리는 하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도 시댁과 너무 독립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철저히 독립할 거고 시댁과 친정 똑같이 해드릴 거고 부당한 건 어느 정도는 얘기하며 살 거야. 하지만 이제는 모두들 내 심정을 알 테니 너무 극한으로는 하지 말아야겠지. 이거면 됐어. 다행히 시간은 저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에 필요한 물품을 끊임없이 체크해서 날라다 드렸고 매주 마트 가서 시댁 냉장고를 채웠을 때처럼 배달로 시댁 냉장고를 채워드렸습니다. 시부모님 드실 반찬을 손수 만들어 배달로 전달했습니다. 남편 성민 씨는 자주 시댁을 들러 시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챙긴 후에 성민 씨가 갖다 주곤 했습니다. 몸은 가지 않아도 일단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다만 음식 준비나 육체 노동은 철저히 끝내버린 거였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 만에 추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올해 추석에 와줄 수 있겠니? 아버님, 저희는 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수정아, 아빠가 간곡히 부탁한다.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지은이도 많이 달라졌어.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쯤 준비가 될 것 같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5년간 받은 상처가 1년 만에 아물 것 같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희 부부는 제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박순자가 또 고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형님, 이지은이 여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5년간 참고 또 참았으며 정확히
제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미소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박순자와 이지은이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없이 명절을 준비하며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복수였습니다. 9,800원짜리 양념 불고기로 시작된 정확한 복수였습니다. 45세, 둘째 며느리의 반란. 아니, 정확히는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요.